법정의 벽시계가 정확히 오전 9시를 가리켰다. 넓은 법정 안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감돌았다. 작은 속삭임이 들렸다가 이내 무거운 침묵으로 바뀌었다. 주 출입구 근처에 서 있던 경찰관이 가볍게 신호를 보내자 법정의 무거운 문이 천천히 열렸다. 겨울 아침에 차가운 바람이 살짝 들어왔다. 모든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다. 그 큰 문틀 안에는 변호사도 중요한 증인도 아닌 작은 소년이 서 있었다. 민준, 7살 소년이 그곳에 서 있었다. 크고 맑은 눈동자는 빛났지만 두려움은 없었다. 그는 깔끔하게 단추를 채운 흰 셔츠에 베이지색 바지를 입고 있었다. 바지는 발목보다 조금 길어 보였다. 마치 어머니가 이 중요한 날을 위해 가장 단정한 옷을 골라준 것 같았다. 약간 낡았지만 깨끗하게 닦인 작은 구두는 법정 조명 아래서 반짝였다. 법정 밖에서는 그의 어머니 윤지영 씨가 붉어진 눈으로 걱정스럽게 서 있었다. 남편이 체포된 이후로 그녀는 많이 쇠약해졌다. 하지만 오늘 가족의 유일한 희망은 법정으로 들어가는 그녀의 어린 아들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민주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작은 손을 꽉 쥐었다. 손가락이 약간 떨렸지만 그는 단호하게 앞으로 나아갔다. 그의 발걸음은 단단한 대리석 바닥에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다. 법정 안의 분위기는 이 소년의 등장을 인식하면서 미묘하게 변했다. 한 아이, 특별한 증인. 과연 7살 소년이 이렇게 심각한 재판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변호사들, 검사들, 판사, 심지어 방청객들까지 모두 궁금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왜 어린 소년이 이 중요한 재판에 참석했는지, 그리고 이런 압박감 가득한 공간에서 무슨 말을 할지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민주는 알고 있었다. 오늘 자신이 평범한 소년이 아니라는 것을, 울거나 두려워할 수 없다는 것을, 강해져야 한다는 것을, 이것이 아버지를 구할 유일한 기회라는 것을. 정도윤 피고석에 서 있는 사람은 민준의 아버지였다. 그는 결코 저지르지 않은 범죄로 기소되어 있었다. 앞쪽 피고석 근처에서 정도윤은 조용히 앉아 있었다. 두 손은 책상 위에서 수갑이 채워져 있었다. 그의 모습은 평소보다 훨씬 초췌해 보였다. 교도소에서의 걱정으로 가득 찬 나날들로 얼굴은 어두워졌다. 하지만 아들이 법정에 들어오는 것을 보자 그의 눈빛이 갑자기 부드러워졌다. 민준아. 그는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을 믿지 못하는 듯 작게 속삭였다. 민준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비쳤다.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었다. 아버지가 이해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도윤이 체포된 이후 민준의 가정생활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더 이상 아버지 무릎에 앉아 이야기를 듣는 저녁 시간도, 아버지가 미소 지으며 학교에 데려다주는 아침 시간도 없었다. 대신 어머니의 눈물, 외로운 밤, 그리고 아버지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만이 남았다. 오늘 그는 그것을 바꾸기 위해 왔다. 판사석의 높은 의자에서 임지원 판사, 나이 지긋한 여성이 눈앞의 소년을 보고 살짝 눈썹을 찌푸렸다. 그녀는 많은 재판과 다양한 모습의 증인들을 보아왔지만 이런 아이는 처음이었다. 소년의 맑은 눈에는 거짓이나 두려움이 없었다. 단 하나, 정의에 대한 절대적 믿음만이 있었다. 임지원 판사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부드럽게 말했다. 내가 민준이니? 소년은 올려다보며 직접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목소리는 맑았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네, 판사님. 법정은 침묵에 빠졌다. 아무도 7살 소년이 이렇게 자신감 있게 법정에 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증인석으로 오라고 손짓했다. 여기에 설 때는 진실만을 말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니? 민준은 주저없이 대답했다. 알고 있어요. 진실만 말할게요. 임지원 판사는 살짝 미소 지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이것이 어린 증인이 법정에 선 첫 번째 경우는 아니었지만 이 소년에게서 무언가가 그녀를 무시할 수 없게 만들었다. 다른 쪽에서 검사 박상현은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그는 많은 사건을 처리해왔고 그에게 증인석에 선 아이의 모습은 그저 웃음거리에 불과했다. 얼마나 우스꽝스러운가 그는 생각했다. 아이가 법에 대해 무엇을 알겠는가? 그는 일어나 약간 조롱하는 어조로 말했다. 소년, 너는 여기에 무엇을 하러 왔니? 민준은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진실을 말하러 왔어요. 진실을요. 진실? 검사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너는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 있니? 소녀는 작은 손을 꽉 쥐고 직접 그를 바라보며 또렷하게 한 단어씩 발음했다. 진실은 아버지가 무죄라는 거예요. 그 말은 번개처럼 울려 퍼져 법정을 순간적으로 침묵시켰다. 몇몇 사람들은 속삭이기 시작했고 다른 이들은 생각에 잠겨 서로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검사는 입술을 비틀며 뭔가 반박하려 했지만 민준이 계속 말했다. 많은 사람들이 제 말을 믿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오늘 저는 아버지가 아무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거예요. 법정은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감돌았다. 누구도 7살 소년이 이렇게 강력한 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지 못했다. 임지원 판사는 의자에 기대며 날카롭지만 깊은 생각에 잠긴 눈빛으로 말했다. 조아빈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렴.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진실이 무엇인지 알려주렴. 민준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아버지가 체포된 날 자신이 본 것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법정의 웅성거림은 민준의 등장으로 점점 커져갔다. 참석자들은 7살 소년의 등장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심각한 재판에서 어린아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이것은 단지 평범한 재판이 아니었다. 이것은 민준의 아버지의 운명을 결정짓는 재판이었다. 피고인 정도윤은 재판석 앞에 단전히 앉아 있었다. 손은 책상 위에서 수갑이 채워져 있었고 얼굴에는 슬픔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범죄자가 아니었다. 그저 평범한 자동차 정비공이었지만 오늘은 위험한 강도처럼 감금되어 있었다. 의심의 시선이 그에게 쏟아졌고 참석자들의 속삭임이 계속 들려왔다. 그는 정말 강도야. 어떻게 무죄인 사람이 범죄 현장에 있을 수 있겠어? 증인이 직접 봤다는데 더 이상 변명할 게 뭐가 있어? 이런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소 10년은 감옥에 있어야 할 거야. 하지만 가장 아픈 것은 이런 소문이 아니라 아들 민준의 시선이었다. 그의 아들은 결연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두려움도 혼란도 없이 오직 하나, 아버지가 무죄라는 믿음만 있었다. 검사 박상현이 일어나 양복 재킷을 정돈하고 재판석 앞으로 나아갔다. 그는 중년의 남자로 머리카락은 단정하게 빗어 넘겼고 눈빛은 날카롭고 경험이 풍부했다. 그의 경력 동안 그는 수백 건의 사건을 보아왔고 이 사건도 그중 하나에 불과했다. 존경하는 재판부, 그는 시작했다. 분명한 목소리가 넓은 법정에 울려 퍼졌다. 보석상 강도 사건은 저녁 9시 45분에 발생했습니다. 증인의 증언에 따르면 피고인 정도윤이 알람이 울릴 때 보석상에서 뛰쳐나오는 것이 목격되었습니다. 경찰은 5분 후에 현장에 도착했고 사건 인근에서 그를 체포했습니다. 박상현은 잠시 멈추고 법정을 둘러본 후 계속했다. 피고인이 현장에 있었다는 것과 모든 것을 직접 목격한 증인의 증언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을 하면서 박상현은 몸을 돌려 증인석에 앉아있는 한 남자를 가리켰다. 증인을 법정으로 불러주십시오. 법정 옆에 작은 문이 열리고 중년 남성이 들어왔다. 그는 김태준으로 보석상 맞은편에 있는 가게의 주인이었다. 김태준은 꽤 소박해 보였지만 증인석으로 걸어가면서 그의 눈빛은 약간 망설임이 있었다. 그는 목을 가다듬고 두 손을 맞잡았다. 마치 그 사건을 회상하는 것 같았다. 임지원 판사는 부드럽게 물었다. 김태준 씨, 사건이 발생한 날 밤 당신이 본 것을 말해주시겠습니까? 김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시선이 정도윤을 스치고 지나갔다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는 그날을 아주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제 카페가 보석상 바로 맞은편에 있어서 저는 가게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막 불을 끄려던 찰나에 갑자기 보석상에서 요란한 알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저는 깜짝 놀라 창밖을 내다봤고 한 남자가 보석상에서 뛰쳐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법정은 침묵에 빠졌다. 모든 사람들이 증인과 그 남자를 주시했다. 그리고 그 남자가 바로 피고인입니까? 판사가 확인을 위해 물었다. 김태준은 침을 삼키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는 확신합니다. 그게 정도윤 씨였습니다. 법정에 갑자기 웅성거림이 일어났다. 검사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판사를 향해 돌아섰다. 존경하는 재판부, 증인의 명확한 증언으로 피고인이 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것에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의 증언은 경찰 보고서와 완전히 일치합니다. 저는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할 것을 요청합니다.
피고석에 앉아있던 정도윤은 양손을 꽉 쥐었다. 그의 눈빛엔 분노가 가득했다. 그는 자신이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모든 것이 여기서 끝날 것임을 알고 있었다. 존경하는 재판부,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강력했다. 저는 증인이 말한 것을 알고 있지만 제가 강도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지원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에게 계속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날 저는 보석상에 강도를 치러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정도윤이 말했다. 억울함으로 눈이 붉어졌다. 저는 그저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고 알람 소리를 들었을 때 되돌아보았습니다. 바로 그때 검은 재킷을 입은 한 남자가 저를 스쳐 달려갔습니다. 제가 무슨 일인지 이해하기도 전에 경찰이 들이닥쳐 저를 즉시 체포했습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판사를 직접 바라보았다. 저는 단지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장소에 있었기 때문에 기소되었습니다. 법정이 다시 웅성거렸다. 몇몇 사람들은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정도윤의 변호사인 최준호가 이때 일어섰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다. 존경하는 재판부, 최준호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고려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증인은 정도윤 씨가 보석상에서 뛰쳐나오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누가 그가 그곳에 들어가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까? 최준호는 김태준을 향해 돌아섰다. 김태준 씨, 당신은 정말로 정도윤 씨가 알람이 울리기 전에 보석상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까? 증인은 망설였다. 이마에 땀이 맺혔다. 저는 그가 들어가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단지 그가 뛰쳐나오는 것만 보았습니다. 이 증언에 법정 사람들은 놀랐다. 그렇다면 다른 누군가가 실제로 안에 들어가 실제 강도였고 경찰이 오기 전에 도망친 것일까? 법정은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다. 임지원 판사는 미간을 찌푸리며 단호하게 망치를 내리쳤다. 정숙해 주십시오. 그녀는 검사에게 돌아섰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빛이 그를 뚫어졌다. 박 검사님, 정도윤 씨가 실제로 강도라는 것을 보여주는 직접적인 증거가 있습니까? 검사는 입술을 살짝 꽉 물었다. 사건 파일에 따르면 경찰은 체포 당시 정도윤 씨의 몸에서 무기나 도난당한 보석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추가 조사를 할 것입니다. 박상현은 다소 짜증난 목소리로 말했다. 의심이 재판에 스며들기 시작했다. 실수가 있었던 것일까? 그리고 7살 민준, 그는 손을 꽉 쥐었다. 그는 법정의 엄숙하고 긴장된 공간 속에서 진실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법정의 긴장된 침묵 속에서 작지만 울려 퍼지는 목소리가 들렸다.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날 아버지는 보석상 근처에서 넘어진 할머니를 도와주고 계셨어요. 방청객들의 웅성거림이 순간 멈췄다. 모든 시선이 소년 민준, 이 재판에서 증인석에 선 가장 어린 사람에게 향했다. 소년은 흰 셔츠를 입고 작은 두 손을 꽉 쥐고 있었다. 체구는 작았지만 눈빛은 결연함으로 빛났다. 그는 수많은 권력자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다. 엄격한 판사조차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검사 쪽에서 오는 의심의 눈빛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민준에게는 이 순간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있었다. 진실을 보호하는 것, 아버지를 보호하는 것. 검사 박상현은 눈썹을 치켜올리며 조롱하는 어조로 말했다. 소년, 너는 아버지가 단지 넘어진 할머니를 도와주었다고 말하는군. 하지만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지? 당시 너는 현장에 있었니? 민준은 손을 꽉 쥐었지만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저는 알아요. 왜냐하면 저도 거기 있었거든요. 그의 말에 법정은 충격에 빠졌다. 임지원 판사는 소년을 주의 깊게 바라보았다. 그날 밤 네가 본 모든 것을 자세히 말해주렴. 그녀는 진지하게 말했지만 위협적인 의도는 없었다. 민준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저를 방과 후 학교에서 데리러 오셨어요. 보석상이 있는 길을 지나갈 때 저는 인도에서 천천히 걸어가는 할머니를 보았어요. 할머니는 아주 마르셨고 하얀 머리카락에 무거운 가방을 들고 계셨어요. 소녀는 잠시 멈추었다. 마치 모든 세부 사항을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다. 갑자기 할머니가 인도에 튀어나온 벽돌에 걸려 넘어지셨어요. 그때는 너무 어두웠고 할머니는 도로 가까이에 넘어지셨어요. 차들이 계속 지나갔고 모두 경적을 울렸지만 아무도 멈춰서 할머니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민준의 맑은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한 단어가 명확하게 참석자들의 감정을 건드렸다. 아버지는 저한테 한자리에 가만히 서 있으라고 하시고 할머니를 도우러 달려가셨어요. 할머니는 다리를 다쳐서 바로 일어나지 못하셨어요. 아버지는 할머니가 보석상 옆 계단에 앉을 수 있게 도와주셨어요. 법정의 몇몇 사람들이 속삭이기 시작했다. 이 세부 사항은 사건이 발생한 시간과 완벽하게 일치했다. 민주는 계속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아버지는 할머니에게 괜찮은지 누구를 불러야 하는지 물어보셨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자녀들의 전화번호를 기억하지 못하셨어요. 할머니는 많이 떨고 계셨어요. 아마도 무서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가방에서 물병을 꺼내 할머니에게 주셨어요. 소녀는 입술을 깨물고 검사를 직접 바라보았다. 바로 그때 보석상에서 알람이 울렸어요. 법정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다. 민주는 손을 꽉 쥐었다. 그는 그 순간, 모든 것이 영원히 바뀐 그 순간을 기억했다. 알람이 울렸을 때 저는 깜짝 놀라 쳐다봤어요. 보석상 문이 열리고 한 사람이 안에서 뛰쳐나오는 것을 봤어요. 검사 박상현이 재빨리 끼어들었다. 너는 그 사람을 분명히 보았니? 민주는 미간을 찌푸리며 고개를 저었다. 아주 명확하지는 않았어요. 그 사람은 검은 코트를 입고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어요. 아주 빨리 달렸어요. 변호사 최준호, 정도윤을 변호하는 사람이 즉시 핵심을 짚었다. 그 사람이 너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니? 확실해요. 소녀는 주저없이 즉시 대답했다. 그 사람이 뛰쳐나올 때 아버지는 여전히 할머니 옆에 앉아 계셨어요. 아버지가 보석상 안에 있었다면 어떻게 동시에 할머니와 함께 있을 수 있겠어요? 엄숙한 법정에서 공기가 얼어붙는 듯했다. 민준의 강력한 증언 이후 그리고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검사 박상현, 그의 날카로움과 패배를 쉽게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 사람은 아직 이 사건이 쉽게 바뀌도록 놔두지 않았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차갑게 미소 지었다. 소년, 너의 똑똑함을 인정해.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도전적인 함의를 담고 있었다. 하지만 똑똑함이 증거를 대체할 수는 없어. 너는 아무리 감동적인 이야기를 해도 사실을 바꿀 수는 없어. 그는 임지환 판사와 방청객들을 바라보며 계속했다. 우리에게는 피고인이 현장에 있었다고 확인하는 증인이 있습니다. 소년, 네가 그것을 반박할 수 있을까? 네가 말한다고 누가 믿겠니? 법정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다. 몇몇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검사의 말이 일리 있다고 생각했다. 민주는 손을 꽉 쥐었다. 이것이 가장 어려운 순간임을 알았지만 그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들고 검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맑았지만 단단했다. 하지만 당신의 증인이 정말로 제대로 봤는지 확실한가요? 누군가 아버지에게 왜 그곳에 있었는지 물어봤나요? 이 질문은 마치 날카로운 칼처럼 법정의 공간을 가로질렀다. 검사 박상현은 아주 짧은 순간 멈칫했지만 민주는 알아챘다. 소녀는 검사의 약점을 정확히 찌른 것을 알았다. 검사 박상현은 재빨리 자신감을 되찾았다. 그는 책상 위에 서류를 뒤적여 사진 한 장을 꺼내 법정에 들어 올렸다. 이것은 사건 발생 시점에 보석상의 보안 카메라에서 찍힌 사진입니다. 그가 말했다. 모든 시선이 법정 구석의 큰 화면으로 향했다. 거기에는 사진이 확대되어 있었다. 사진에는 강도 사건 직후 보석상 문 근처에 서 있는 파란 셔츠를 입은 남자가 찍혀 있었다. 검사 박상현은 사진을 가볍게 두드리며 선언했다. 이것이 바로 정도윤 씨입니다. 증인은 그가 그 시간에 보석상 문 근처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증언과 그가 범죄 현장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이미지 모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웅성거림이 일어났다. 최준호 변호사, 정도윤을 변호하는 사람은 미간을 찌푸렸다. 이 사진은 분명히 불리했다. 정도윤 억울하게 누명을 쓴 성실한 피고석에 앉아 있었다. 입술을 꽉 물었다. 심지어 그 자신도 자신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곳에 있었다고 해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민주는 이를 알고 있었다. 소녀는 의자 팔걸이를 꽉 잡고 일어났다. 맞아요. 아버지가 거기 계셨어요. 하지만 범죄 현장 근처에 있었다고 해서 범죄자라는 의미인가요? 검사 박상현은 눈썹을 치켜올리며 흥미로운 듯 보였다. 소년, 넌 논쟁을 정말 잘하는구나.
하지만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이 주요 용의자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 민주는 입술을 다물었다. 검사 박상현이 계속했다. 만약 내 아버지가 무죄라면 어째서 그가 알람이 울릴 때 바로 그곳에 나타났는지 설명해봐. 이 질문은 소년의 논리에 강한 타격을 주는 것 같다. 하지만 민주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들고 검사를 똑바로 바라보며 또박또박 말했다. 바로 그 질문 때문에 여러분은 진실을 놓치고 있어요. 검사 박상현은 눈을 가늘게 떴다. 무슨 말이냐? 민주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임지원 판사를 바라보았다. 판사님, 제가 검사 측 증인에게 질문을 해도 될까요?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증인을 불러주세요. 증인이 증언대로 올라왔다. 그는 중년 남성 박민석으로 보석상 근처에 있는 상점 주인이었다. 민주는 그를 바라보며 천천히 물었다. 아저씨는 제 아버지가 보석상에서 나왔다고 하셨죠? 박민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그를 보석상 문 바로 앞에서 보았어. 그리고 바로 그때 알람이 울렸지. 민주는 입술을 다물고 갑자기 물었다. 아저씨는 제 아버지가 보석상에 들어가는 것을 보셨나요? 박민석은 눈을 깜빡였다. 이 질문에 약간 당황한 듯했다. 나는 확실하지 않아. 검사 박상현은 미간을 찌푸렸다. 민주는 그가 반응할 시간을 주지 않고 즉시 말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아저씨는 아버지가 안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아버지가 이미 밖에 서 있었던 게 아니라고 어떻게 확신하시나요? 박민석은 멈칫했다. 법정은 침묵에 빠졌다. 민주는 검사를 바라보며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의 증인은 단지 제 아버지가 거기 서 있는 것만 봤을 뿐 그가 보석상에 들어가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는 처음부터 밖에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아저씨의 증언만으로는 아버지가 강도라고 단정할 수 없어요. 최준호 변호사가 미소를 지었다. 그는 앞으로 나아가 민준에게 고개를 끄덕인 후 검사를 향해 돌아섰다. 존경하는 재판부, 분명히 증인은 정도윤 씨가 보석상에서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는 그가 반드시 강도일 필요는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검사 박상현은 입술을 다물었다. 그의 얼굴이 점점 긴장되어 갔다. 임지원 판사는 서류를 내려다보며 권위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재판부는 이 핵심 포인트를 인정합니다. 정도윤 씨가 보석상에 들어가는 것을 직접 본 증인이 없다면 우리는 모든 혐의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법정에서 다시 웅성거림이 일어났다. 민주는 손을 꽉 쥐었다. 아버지를 구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성공했지만 아직 싸움이 끝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다. 법정의 공기가 얼어붙은 듯했다. 민주는 도전적인 질문을 던졌다. 만약 아버지가 부자였다면 체포되었을까요? 전체 법정이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모든 참석자들은 그 질문 속의 함의를 이해했지만 아무도 감히 대답을 입 밖으로 내지 못했다. 임지원 판사는 높은 판사석에 앉아 날카로운 눈빛으로 증인석에 서 있는 7살 소년을 내려다보았다. 그녀가 정의의 저울을 든 수년 동안 그녀는 이런 질문을 감히 던지는 아이를 본 적이 없었다. 전체 법률 시스템이 흔들릴 수 있는 질문. 검사 박상현은 순간적으로 굳었다. 그의 평소 자신감이 흔들렸다. 그러다가 반사적으로 그는 책상을 3개 내리치며 소년에게 소리쳤다. 소년, 이곳은 법정이야. 너는 그런 추측성 질문을 할 수 없어. 하지만 민주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검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분명하게 말했다. 저는 추측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모두가 답을 알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는 질문을 했을 뿐이에요. 법정에서 웅성거림이 점점 커졌다. 몇몇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이 말한 것이 이치에 맞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최준호 변호사, 정도윤을 변호하는 사람은 민준의 지혜와 용기에 깊은 존경심을 느끼며 미소 지었다. 그는 앞으로 나아가 손을 등 뒤로 맞잡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존경하는 재판부, 소년의 질문은 비이성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숙고해야 할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는 검사 박상현을 향해 돌아섰다. 검사님은 민준의 질문이 추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사실에 기반한 다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준호 변호사는 검사의 책상 가까이 걸어가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만약 높은 지위, 넓은 인맥을 가진 사람이 정도윤 씨와 같은 상황에서 체포된다면 그는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대우받을까요? 그는 확실한 증거도 없이
즉시 구금되고 강도라는 딱지가 붙을까요? 검사 박상현은 입술을 깨물었지만 즉각적으로 대답하지 않았다. 최준호 변호사는 계속했다. 우리는 모두 많은 경우에 차별이 실제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좋은 변호사를 고용할 여유가 없고 보호해줄 권력이 없는 사람은 쉽게 대신 죄를 뒤집어 쓸 수 있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검사 박상현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정이나 가정이 한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도록 놔둘 수 없는 이유입니다. 만약 정도윤 씨가 정말로 죄를 지었다면 우리는 판결을 기꺼이 받아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억울하다면 누구도 눈을 감고 모른 채 할 권리가 없습니다. 법정에서는 웅성거림이 일어났다. 검사 박상현은 쉽게 압도당하지 않았다. 그는 냉소적으로 웃으며 차갑게 말했다. 매우 훌륭합니다, 최 변호사님. 하지만 법은 감정에 기반해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증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 가정이나 사회 이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민준을 향해 돌아섰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소년, 너는 법정 전체를 생각하게 만드는 질문을 했어. 하지만 이제 사실로 돌아가자. 그는 정도윤을 가리켰다. 너의 아버지는 보석상 근처에 있었어. 우리는 증인의 증언과 카메라 영상을 가지고 있어. 만약 네가 그가 강도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부자든 가난하든 사실을 바꿀 수 없어. 그는 팔짱을 끼고 도전적으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래서 네가 증명할 수 있을까? 법정의 분위기는 극도로 긴장되었다. 모든 시선이 민준에게 향했다. 소녀는 살짝 미소 지으며 한 걸음 물러섰다. 할 수 있어요. 검사 박상현은 약간 눈썹을 찌푸렸다. 소년의 자신감에 놀란 듯했다. 민준은 최준호 변호사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변호사는 미소 지으며 재킷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냈다. 존경하는 재판부, 제가 이 사건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고 믿는 영상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멈췄다. 검사 박상현은 미간을 찌푸렸다. 무슨 영상입니까? 최준호 변호사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USB를 법정 서기에게 건넸다. 몇 초 후 영상이 큰 화면에 나타났다. 영상 속 이미지는 선명했다. 보석상의 카메라가 아닌 다른 각도에서 촬영된 카메라가 중요한 순간, 강도가 일어난 순간을 모두 담고 있었다. 검은 옷을 입고 얼굴을 가린 남자가 보석상에서 뛰쳐나왔다. 큰 가방을 안고 있었다. 몇 초 후 정도윤이 나타났지만 보석상 안에서가 아니라 반대 방향에서였다. 잠깐만요. 패심원 중 한 명이 외쳤다. 정도윤 씨는 보석상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영상에서 그는 보석상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넘어진 할머니가 인도에 있는 곳으로요. 정도윤 씨는 보석상을 강도하지 않았어요. 단지 누군가를 도우러 왔을 뿐이에요. 법정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임지원 판사는 미간을 찌푸리며 검사 박상현을 바라보았다. 검사님,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검사는 이를 꽉 물었다. 분명히 정도윤에 대한 모든 혐의가 무너지고 있었다. 민준은 손을 꽉 쥐었다. 그런 다음 임지원 판사를 바라보았다. 그럼 이제 제가 아까 질문을 다시 해도 될까요? 법정은 침묵에 빠졌다. 소녀는 판사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눈빛은 마치 어른처럼 날카로웠다. 만약 아버지가 부자였다면 체포되었을까요? 임지원 판사는 소년을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쉬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답을 알고 있었다. 법정에는 영상이 상영된 후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정도윤을 향한 고발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임지원 판사는 손을 책상에 대고 생각에 잠긴 표정을 지었다. 검사 박상현은 분명히 기뻐하지 않았다. 그는 손에 든 서류를 꽉 쥐었다. 마치 상황을 뒤집을 방법을 찾는 것처럼 보였다. 모두가 진실만이 아버지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때 툭 법정문이 갑자기 열렸다.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다. 한 노년 여성이 들어왔다. 그녀는 60대 후반으로 보였고 몸은 약간 마른 편이었다. 머리카락은 반 이상이 하얗게 변했고 얼굴에는 많은 주름이 세월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걱정스러운 빛을 담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약간 두려워 보였다. 임지원 판사는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여성은 침을 삼켰다. 그녀의 목소리는 약간 떨렸다. 저는 김순자입니다. 저는 바로 정도윤 씨가 강도 당일 도와준 사람입니다. 법정에 웅성거림이 일어났다.
민주는 눈을 크게 떴다. 희망의 감정이 그의 가슴 속에서 솟아올랐다. 그는 작은 손을 꽉 쥐고 흥분을 억누르려 했다. 마침내 진짜 증인이 나타난 것이다. 임지원 판사는 김순자에게 증인석으로 나오라고 손짓했다. 그녀는 천천히 걸어갔다. 다리는 약간 떨렸지만 눈빛에는 결연함이 가득했다. 증인석에 서서 그녀는 몸을 숙여 피고인인 정도윤을 바라보았다. 억울하게 고발당한 남자를.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더 일찍 오지 못해 죄송합니다. 정도윤은 눈을 크게 떴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김순자 씨, 정말로 당신이십니까? 김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검사 박상현을 똑바로 바라보고 모든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날 저는 보석상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나이가 들었고 다리가 약해서 인도로 올라가다가 보석상 문 앞에서 넘어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른 후 계속했다. 바로 그때 정도윤 씨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넘어지는 것을 보고 멈춰서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는 보석상에 들어가지 않았고 강도와도 전혀 관련이 없었습니다. 법정은 숨을 죽였다. 김순자가 계속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정도윤 씨가 제게 손을 내밀었을 때 마스크를 쓴 사람이 보석상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저는 알람 소리를 들었고 사람들이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마른 손을 꽉 쥐었다. 하지만 당시 저는 땅에 넘어져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정도윤 씨만 보석상 근처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지 못했습니다. 김순자의 증언은 법정을 강타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정도윤 씨는 정말로 무죄였던 거야? 그는 단지 누군가를 도왔을 뿐인데 누명을 썼다고? 세상에 이 증인이 없었다면 정도윤 씨는 유죄 판결을 받았을 수도 있어. 검사 박상현은 이를 꽉 물었다. 분명히 그는 점점 통제력을 잃어가고 있었다. 임지원 판사는 망치를 내리치며 정숙을 요구했다. 그 후 그녀는 김순자를 바라보며 진지하게 물었다. 김순자 씨, 왜 지금에서야 증언하러 오셨습니까? 만약 사건을 목격하셨다면 왜 처음부터 경찰에게 알리지 않으셨습니까? 김순자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약해졌다. 저는 너무 두려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다. 김순자는 계속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그날 경찰이 오고 그들이 정도윤 씨를 강도로 생각해 체포한 후 저는 말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녀는 떨었다. 하지만 그날 한 낯선 남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제가 정도윤 씨를 위해 증언하면 큰 문제가 생길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법정에서 놀라움의 소리가 들렸다. 최준호 변호사는 눈을 가늘게 떴다. 낯선 남자라고요? 그를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김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검은 옷을 입고 있었고 키가 컸습니다. 턱 아래에 작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민주는 김순자의 증언이 끝난 후 몸이 굳었다. 법정은 두려운 침묵에 빠졌다. 단지 몇몇 참석자들의 속삭임만이 들렸다. 임지원 판사는 손을 들어 턱을 비볐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생각이 드러났다. 만약 김순자가 말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 사건은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되었을 수 있다. 그녀는 검사 박상현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권위 있게 울려 퍼졌다. 검사님, 정도윤 씨가 잘못 식별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은 마치 날카로운 검처럼 검사를 향해 겨누어졌다. 검사 박상현은 몸이 굳었다. 그는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다. 김순자의 증언은 매우 명확했고 설득력이 있었다. 더욱이 흉터가 있는 낯선 남자에 대한 그녀의 묘사는 수사 파일에 있는 한 세부 사항과 일치했다. 다른 증인이 보석상에서 의심스러운 남자가 도망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했지만 당시에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그 진술이 무시되었다. 이제 진실의 조각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다. 검사 박상현은 입술을 다물고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다. 그는 책상 위에 서류를 넘기며 마치 탈출구를 찾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즉각적으로 반박할 수 없었다. 진실이 이미 분명해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최준호 변호사는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살짝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다. 어떻습니까? 박 검사님? 하실 말씀이 없으신가요? 검사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당황함이 묻어났다. 저는 이 증언을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이것이 단지 시간을 끌기 위한 방법임을 알고 있었다.
임지원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권위로 가득 찼다. 저도 이 증언이 확인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잠시 멈추었다가 계속했다. 김순자 씨의 증언은 이 사건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합니다. 이는 정도윤 씨가 정말로 무죄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검사 박상현 쪽으로 돌아서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말했다. 검찰에게 즉시 모든 사건을 재조사할 것을 요구합니다. 여기에는 김순자 씨가 언급한 흉터 있는 낯선 남자의 신원 확인도 포함됩니다. 검사는 입술을 꽉 물었지만 동의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었다. 법정 방청객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설마 경찰이 잘못된 사람을 체포한 건가? 세상에, 정도윤 씨는 정말로 억울했군. 민준이 없었다면 그는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을 수도 있어. 민준은 손을 꽉 쥐었다. 그의 눈은 희망으로 빛났다. 그는 진실을 밝혀냈지만 아직 긴장을 풀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여전히 중요한 조각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진짜 강도는 누구였을까? 흉터가 있는 남자는 이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진실을 감추려는 세력이 아직 존재하는 것일까? 그 대답은 여전히 앞에 놓여 있었다. 검사 박상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런 다음 임지원 판사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는 이 상황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법정의 분위기는 숨이 막힐 정도로 긴장되었다. 모든 시선이 임지원 판사에게 향했다. 그녀는 최종 판결을 내리기 위해 모든 증거를 검토한 후 준비하고 있었다. 무고한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억울함을 당했는가. 민주는 작은 손을 꽉 쥐었다. 손톱이 거의 살을 파고들 정도였다. 그가 한 모든 것, 그의 용감한 말, 모두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 최준호 변호사는 앞으로 약간 몸을 기울였다. 그의 눈빛은 긴장으로 가득했다. 검사 박상현은 더 이상 이전처럼 오만하지 않았다. 그는 책상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아마도 무고한 사람을 이런 상황에 몰아넣은 것에 대해 스스로를 책망하고 있을 것이다. 아래쪽 방청석에서 군중은 숨을 죽였다. 아무도 감히 말하지 못했다. 모두가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증거와 증인의 증언을 검토한 후 배심원단은 결론에 도달했다. 임지원 판사는 정도윤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안정되고 권위 있게 울려 퍼졌다. 법정은 정도윤 씨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한순간의 침묵이 흘렀고 그 후 법정은 폭발했다. 박수 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환호했다. 세상에, 정도윤 씨가 무죄 판결을 받았어. 마침내 정의가 승리했어. 그는 무죄야. 그는 무죄야. 환호성이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다. 방청석 중앙에서 민주는 눈에 눈물이 고였다. 소녀는 아버지에게 달려갔다. 아버지! 정도윤은 무릎을 꿇고 팔을 벌려 아들을 맞이했다. 부자는 서로를 꼭 껴안았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아버지는 우리 아들이 똑똑하다는 걸 알았어. 아버지는 네가 아버지를 포기하지 않을 줄 알았어. 민주는 흐느끼면서도 밝게 웃었다. 아버지는 바보예요. 다음에는 누명 쓰지 마세요. 법정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오랜 긴장 끝에 안도의 웃음이었다. 최준호 변호사가 다가와 말했다. 정의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최 변호사님. 그는 정도윤에게 다가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축하합니다, 정도윤 씨. 진실이 마침내 승리했습니다. 정도윤은 변호사의 손을 꽉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막혔다. 저는 감사하다는 말 외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최준호 변호사는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곧 그는 다시 진지해졌다. 사실 가장 감사해야 할 사람은 당신의 아들입니다. 민준이 없었다면 오늘의 결과는 없었을 겁니다. 정도윤은 돌아서서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준아, 네가 아버지를 구했구나. 민준은 눈물을 닦았다. 소녀는 환한 미소를 지었다. 그럼 이제 아버지는 제게 선물을 주셔야 해요. 법정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모두가 부자의 애정에 감동받았다. 기쁨의 와중에도 한 사람은 축하에 참여하지 않았다. 검사 박상현은 조용히 서류를 정리했다. 그의 얼굴은 약간 무거워 보였다. 오늘 그는 패배했지만 이것은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 정의에 대한 교훈이었다. 최준호 변호사가 그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말했다. 박 검사님, 오늘 당신도 무언가를 깨달으셨죠? 검사는 잠시 멈춘 후 한숨을 내쉬었다. 저는 모든 각도를 신중히 고려하지 않고
정도윤 씨를 너무 성급하게 기소했습니다. 다행히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최준호 변호사는 미소 지었다. 정의는 항상 빛을 찾는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단지 조금 늦게 도착했을 뿐입니다. 검사 박상현은 고개를 끄덕인 후 조용히 법정을 떠났다. 아마도 그는 오늘 일어난 일에 대해 생각할 것이다. 정도윤과 민준이 법정을 나왔을 때 밖에는 이미 군중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웃들, 친구들, 그리고 정의를 믿는 낯선 사람들까지 정도윤을 기다리고 있었다. 모두 미소를 짓고 있었다. 축하해요, 정도윤 씨. 마침내 무죄 판결을 받으셨군요.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하늘은 좋은 사람을 저버리지 않아요. 정도윤은 감동했다. 그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다. 모두 감사합니다.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주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소년의 미소는 태양처럼 빛났다. 오늘 그는 성공했다. 아버지를 보호했다. 비록 정도윤은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아직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밝혀지지 않았다. 진짜 강도는 누구였을까? 김순자가 본 흉터 있는 남자는 누구였을까? 이 사건은 정말로 끝난 것일까? 축하하는 군중 속에서 한 사람이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모자로 얼굴을 가린 남자, 그의 뺨에는 긴 흉터가 있었다. 그는 살짝 미소 지으며 사람들 속으로 사라졌다. 이 사건은 아직 진정으로 끝나지 않았다. 정도윤이 무죄 판결을 받은 후에도 억울함은 씻겼지만 그의 삶은 이전과 같지 않았다. 명예는 회복되었지만 과연 누가 한때 누명을 썼던 사람을 고용하려 할까? 지역사회는 그가 무죄임을 알고 있었지만 사건의 여파는 여전히 남아있었다. 그가 전에 협력했던 자동차 정비소 사장들은 그가 일자리를 구하러 갔을 때 피했다. 정도윤 씨, 정말 미안합니다만 아시잖아요. 제 고객들이 아직 걱정하고 있어요. 그들은 신뢰하지 않아요. 저는 당신을 고용할 수 없습니다. 정도윤 씨, 정말 돕고 싶지만 저도 가족이 있어요. 당신을 고용하면 고객들이 떠날까봐 걱정됩니다. 이런 거절은 마치 정도윤의 가슴을 찌르는 칼 같았다. 그들에게 악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사회는 아직 그를 완전히 신뢰하지 못했다. 하지만 정도윤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 후 며칠 동안 그는 계속해서 일자리를 찾아다녔지만 모든 문은 그의 앞에서 닫혔다. 단 한 사람만이 그에게 등을 돌리지 않았다. 이남준, 그가 전에 일했던 오래된 정비소의 주인이었다. 정도윤이 지친 표정과 걱정으로 가득 찬 얼굴로 정비소로 돌아왔을 때 이남준은 그저 미소 지으며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왜 제가 당신을 고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저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압니다. 설명이 필요 없어요. 이남준은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이 일을 구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도윤은 놀랐다. 어떤 의미이신가요? 이남준은 거리 모퉁이 근처를 가리켰다. 거기에는 오랫동안 버려진 오래된 가게가 있었다. 여기는 제가 구입했지만 아직 사용하지 않은 곳입니다. 당신은 자신만의 정비소를 열고 싶지 않나요? 정도윤은 놀랐다. 자신의 가게를 연다고? 그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저는 돈이 없습니다. 이남준은 웃었다. 돈은 빌리고 나중에 갚으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시도할 용기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남준만이 아니었다. 한때 정도윤을 의심했던 사람들도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다. 어느 날 동네 슈퍼마켓 주인, 전에 정도윤을 비난했던 사람이 새 자동차 정비 도구 한 봉지를 가져왔다. 전에 당신에 대해 잘못 생각했습니다. 이건 작은 선물입니다. 받아주세요. 이웃들도 함께 도왔다. 누군가는 벽돌을, 누군가는 가게 페인트를, 스트랩, 누군가는 여전히 사용할 수 있는 오래된 도구들을 가져왔다. 서서히 새로운 자동차 정비소가 탄생했다. 간단한 간판이 걸렸다. 민준 자동차 정비소라는 이름이었다. 처음에는 손님들이 여전히 경계했지만 조금씩 이해하는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한 손님이 들어와 망설이다가 결국 정도윤에게 차를 맡겼다. 수리가 끝난 후 정도윤은 아주 적은 금액만 받았다. 당신의 차는 약간의 문제만 있었습니다. 저는 이 부품만 교체했습니다. 나머지는 여전히 좋은 상태입니다. 새 것으로 교체하는데 돈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손님은 놀랐다. 정말요? 다른 정비소에 갔다면 아마 저에게 전체 부품을 교체하라고 했을 겁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직한 자동차 정비사에 대한 이야기가 퍼져나갔다.
한때 작았던 정비소는 동네에서 잘 알려진 장소가 되었다. 민주는 항상 아버지 곁에 있었다. 소녀는 작은 일들을 도왔다. 때로는 도구를 들고, 때로는 물건을 사러 가고, 때로는 그저 아버지 옆에 앉아 차에 대해 배웠다. 어느 날 한 기자가 찾아와 정도윤과 민준의 이야기를 쓰고 싶어 했다. 7살 소년이 아버지의 운명을 바꾸고 정의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바꾼 이야기. 그 기사는 온라인에 게재되자마자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되었다. 사람들은 토론하기 시작했다. 만약 민준이 없었다면 정도윤의 운명은 어땠을까? 얼마나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그들을 대변할 사람 없이 유죄 판결을 받았을까? 정의는 정말로 공정한가? 민준의 이야기는 단지 그의 아버지를 구한 것뿐만 아니라 사회가 자신을 돌아보게 했다. 1년 후 민준 자동차 정비소는 동네에서 가장 신뢰받는 정비소 중 하나가 되었다. 정도윤은 단지 차를 수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자리가 없는 가난한 젊은이들에게 기술을 가르쳤다. 저도 한때 어려웠습니다. 저는 그 느낌을 압니다. 배우고 싶다면 저는 무료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한때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에서 정도윤은 끈기와 정의의 상징이 되었다. 어느 날 한 어린 소년이 정비소로 달려왔다. 손에는 고장난 장난감 자동차를 들고 있었다. 아저씨, 제 자동차를 고쳐주실 수 있나요? 정도윤은 미소 지으며 소년의 손에서 장난감을 받았다. 물론이지. 아저씨는 어떤 자동차든 고칠 수 있어. 민주는 옆에 서서 행복하게 미소 지었다. 마침내 모든 어려움 끝에 아버지는 사회에서 자신의 자리를 다시 찾았다. 그리고 7살 소년은 큰 변화의 일부가 되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공유하고 채널을 구독하여 저희를 지원해주세요. 흥미진진한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강민호는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에서 자랐다. 어릴 적부터 동물을 사랑했던 그는 대학에서 수의학을 전공하고 여러 동물원에서 일하며 경험을 쌓았다. 용인의 한 작은 동물원에서 수의사로 일하게 된 그는 매일 아침 동물들을 돌보는 일을 즐겼다. 그러나 그의 삶은 곧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다. 비가 내리던 어느 저녁, 동물원이 문을 닫은 후 민호는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다. 갑자기 들려온 고통스러운 울음소리에 그는 걸음을 멈췄다. 소리는 사자 우리에서 나오고 있었다. 서둘러 우리로 향한 민호는 임신한 암사자 나라가 바닥에 누워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발견했다. 나라는 몇 주 전 다른 동물원에서 이곳으로 옮겨왔고 임신 중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출산이 이렇게 빨리 진행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안 돼. 너무 일러. 민호는 중얼거렸다. 그는 즉시 동물원장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다른 직원들도 이미 퇴근한 상태였다. 나라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었고 민호는 빠른 결정을 내려야 했다. 그는 수의학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을 떠올렸다. 사자의 출산은 대부분 문제없이 진행되지만 나라의 경우는 분명히 무언가 잘못되고 있었다. 새끼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것 같았다. 민호는 알았다. 도움 없이는 나라와 새끼들 모두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미친 짓이었다. 그러나 그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마취총을 준비했지만 출산 중인 사자에게 마취제를 사용하면 새끼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민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우리 문을 열었다. 나라야, 괜찮아. 도와줄게.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사람들은 동물이 사람의 감정을 느낄 수 있다고 하지만 출산의 고통 속에 있는 사자가 그의 의도를 이해할까? 민호는 그저 희망할 뿐이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는 나라에게 다가갔다. 암사자는 고통에 신음하며 간헐적으로 으르렁거렸다. 민호는 침착하게 말을 계속했다. 괜찮아, 널 도와주러 왔어. 그의 손에는 기본적인 의료 도구만 들려 있었다. 나라에게 가까이 다가갔을 때 그는 문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첫 번째 새끼가 잘못된 자세로 나오려고 하고 있었다. 민호는 이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장갑을 끼고 사자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 순간 나라가 고통으로 인해 갑자기 몸을 움직였고
그의 팔을 핥히었다. 날카로운 발톱이 그의 피부를 찢었고 따끔한 통증이 팔을 타고 올라왔다. 민호는 고통을 참으며 계속 나아갔다. 지금은 자신의 상처를 걱정할 때가 아니었다. 조금만 참아, 나라야. 그는 속삭였다. 조심스럽게 그는 새끼의 위치를 바로잡기 시작했다. 그의 손은 피로 젖었지만 그는 집중을 잃지 않았다. 몇 분의 긴장된 순간이 지나고 마침내 첫 번째 새끼가 세상에 나왔다. 민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라는 여전히 고통 속에 있었고 더 많은 새끼들이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는 계속해서 사자 곁을 지켰다. 두 번째 새끼가 나오기 시작했을 때 나라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었다. 그녀는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다. 민호는 패닉에 빠지지 않으려 애썼다. 두 번째 새끼도 힘겹게 세상에 나왔지만 숨을 쉬지 않았다. 민호는 작은 생명체를 들어 올려 부드럽게 마사지하기 시작했다. 제발 숨을 쉬어. 그는 간절히 빌었다. 몇 초가 영원처럼 느껴졌다. 그러다 갑자기 작은 새끼가 약한 소리로 울기 시작했다. 민호의 눈에서 안도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세 번째 새끼는 더 쉽게 태어났다. 그러나 나라의 상태는 계속해서 악화되었다. 출혈이 심했고 그녀의 생명이 위험해 보였다. 민호는 필사적으로 출혈을 멈추기 위해 노력했다. 그의 의료 지식은 인간과 작은 동물들에 맞춰져 있었지만 지금은 그가 가진 모든 지식을 동원해야 했다. 버티자, 나라야. 내 아이들은 널 필요로 해.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그의 손은 피로 뒤덮여 있었고 팔의 상처는 계속해서 피를 흘렸다. 그러나 그는 멈출 수 없었다. 마침내 여러 시간의 사투 끝에 출혈이 멈췄다. 나라는 매우 약해져 있었지만 살아 있었다. 세 마리의 작은 새끼 사자들은 그들의 어미 옆에 모여 있었다. 민호는 지쳐서 우리 한쪽에 기대어 앉았다. 그제서야 그는 자신의 상처를 확인했다. 팔에는 깊은 핥힌 자국이 여러 개 있었고 다리에도 상처가 있었다. 그러나 그는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가치 있는 희생이었다. 밖에서 비가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민호는 그의 전화기를 찾아 동물원장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연결되었다. 박 원장님, 나라가 출산했습니다. 3마리 새끼요. 지금 도움이 필요합니다. 전화를 끊고 민호는 다시 나라와 새끼들을 지켜보았다. 나라는 이제 조금 회복된 듯했고 첫 번째와 세 번째 새끼를 핥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두 번째 새끼에게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왜 그러지? 민호는 중얼거렸다. 그는 조심스럽게 무시당하는 새끼에게 다가갔다. 이 작은 생명체는 다른 형제들보다 약해 보였고 어미의 보살핌 없이는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다. 그는 조심스럽게 작은 새끼를 들어 올렸다. 놀랍게도 나라는 반응하지 않았다. 그녀는 다른 두 새끼에게만 집중하고 있었다. 민호는 결정을 내려야 했다. 그는 작은 새끼를 그의 재킷으로 감싸고 우리문 쪽으로 천천히 움직였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나라가 갑자기 일어나 그를 향해 다가왔다. 민호의 심장은 거의 멈출 뻔했다. 그는 도망칠 수 없었고 이제 화가 난 어미 사자와 마주하게 되었다. 그러나 나라는 공격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민호의 발치에 누워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이상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그것은 신뢰였을까? 민호는 혼란스러웠다. 나라는 새끼 중 하나를 버린 것처럼 보였지만 그에게 적대감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쪼그려 앉아 작은 새끼를 나라 앞에 내려놓았다. 이건 내 아이야, 나라. 내가 돌봐야 해.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나라는 잠시 새끼를 쳐다보았다. 그러다 놀랍게도 그녀는 민호의 손을 핥기 시작했다. 그의 상처 위로 그녀의 거친 혀가 부드럽게 움직였다. 민호는 완전히 놀랐다. 이것은 야생 동물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었다. 그때 동물원장인 박지훈과 몇몇 직원들이 급하게 우리로 들어왔다. 그들은 민호와 나라,
그리고 새끼들이 함께 있는 광경에 충격을 받았다. 민호야, 무슨 짓을 한 거야? 지훈이 놀라서 외쳤다. 빨리 거기서 나와. 그러나 민호는 움직이지 않았다. 괜찮아요, 원장님. 나라가 저를 받아들였어요. 지훈과 다른 직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고통스러운 출산을 도운 인간에게 야생사자가 감사를 표하는 것처럼 보였다. 믿을 수 없군, 지훈이 말했다. 30년 동안 동물원에서 일했지만 이런 건 처음 봐. 민호는 마침내 조심스럽게 일어나 우리를 빠져나왔다. 그는 지훈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나라의 출산이 어떻게 위험했는지, 그리고 3마리의 새끼 중 하나가 어미에게 거부당한 것처럼 보이는지. 아마도 그 새끼가 약해서 그런 것 같아요. 지훈이 말했다. 야생에서는 흔한 일이지만 우리는 모든 새끼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 그날 밤 민호는 병원에서 상처를 치료받았다. 의사들은 그가 운이 좋았다고 말했다. 사자의 발톱은 감염의 위험이 높았고 더 심각한 상처를 입었을 수도 있었다. 병원 침대에 누워 민호는 계속해서 나라와 새끼들을 생각했다. 특히 버려진 듯한 그 작은 새끼가 마음에 걸렸다. 그는 꼭 다시 동물원에 가서 확인해야겠다고 다짐했다. 다음 날 그는 퇴원하자마자 동물원으로 향했다. 지우는 그를 보자 반가워했다. 민호야, 어떻게 지내? 상처는 괜찮아? 네, 괜찮아요. 나라와 새끼들은요? 지훈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나라는 회복 중이야. 2 새끼도 건강해. 하지만요? 3번째 새끼는 계속해서 어미에게 거부당해. 우리가 인공수유를 시도하고 있지만 상태가 좋지 않아. 민호는 가슴이 무거워졌다. 그는 그 작은 생명체를 직접 보고 싶었다. 볼 수 있을까요? 지우는 민호를 동물원의 특별 보육실로 안내했다. 거기에는 작은 새끼 사자가 있었다. 그 작은 생명체는 열선 아래 담요 위에 누워 있었다. 너무 작고 약해 보였다. 수의사 선생님이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있지만 전망이 밝지 않아 지훈이 설명했다. 민호는 작은 사자에게 다가갔다. 새끼는 약하게 울었다. 그 소리에 민호의 가슴이 아팠다. 제가 돌볼 수 있을까요? 그가 갑자기 물었다. 지훈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뭐라고? 제가 이 새끼를 돌보게 해주세요. 제 아파트에서요. 24시간 관리가 필요하잖아요. 제가 수의사인이 할 수 있어요. 지훈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이것은 일반적인 절차가 아니었다. 그러나 민호는 이미 나라와 새끼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었고 그는 신뢰할 수 있는 수의사였다. 좋아, 지훈이 마침내 말했다. 하지만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해. 그리고 새끼가 강해지면 즉시 돌아와야 해.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즉시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했다. 우유 대체품, 작은 온열 담요, 의약품들. 그는 조심스럽게 작은 생명체를 안전하게 담요로 감싸고 그의 아파트로 향했다. 그의 아파트는 작고 소박했다. 동물원에서 일하는 수의사의 봉급으로는 호화로운 생활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작은 새끼를 위한 편안한 공간을 마련했다. 내 이름은 기적이라고 할게. 그는 작은 사자에게 말했다. 왜냐하면 내가 기적처럼 살아났으니까. 다음 몇 주는 민호에게 도전의 연속이었다. 그는 2시간마다 기적에게 수유를 해야 했고 체온을 모니터링하고 유료적 관리를 제공했다. 그의 아파트는 동물보호소로 변했다. 이웃들은 이상한 소리와 냄새에 대해 불평했지만 민호는 개의치 않았다. 그의 모든 관심은 기적에게 쏠려 있었다. 놀랍게도 기적은 점점 강해졌다. 처음에는 매우 약했지만 민호의 지속적인 관리 덕분에 그는 하루하루 성장했다. 민호는 매일 그의 진전 상황을 지훈에게 보고했다. 믿을 수 없군. 지훈은 한 달 후 민호의 아파트를 방문했을 때 말했다. 이 녀석이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기적은 이제 민호의 아파트를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장난감과 놀고 심지어 민호의 음식도 훔쳐 먹으려고 했다. 그는 강하고 건강한 어린 사자로 성장하고 있었다. 민호야, 넌 정말 놀라운 일을 했어. 지훈이 말했다. 하지만 이제 기적을 동물원으로 돌려보내야 할 때가 왔어. 민호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아팠다. 그는 기적에게 너무 애착이 생겼다. 함께 보낸 매 순간이 소중했다. 그러나 그는 기적이 자연의 세계에 속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알아요.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내일 데려갈게요. 그날 밤, 민호는 기적과 함께 마지막 밤을 보냈다. 그는 작은 사자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떻게 그가 태어났는지, 어떻게 그들이 만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기적이 그의 삶을 바꾸었는지. 넌 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줬어, 기적아. 그는 작은 사자의 귀에 속삭였다.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음 날 아침, 민호는 기적을 동물원으로 데려갔다. 지훈과 다른 직원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기적의 건강한 모습에 놀랐다. 이제 나라와 다른 새끼들에게 소개할 시간이야. 지훈이 말했다. 민호는 불안했다. 만약 나라가 기적을 다시 거부한다면? 그러나 그는 시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사자는 자연스러운 가족 환경에서 자라야 했다. 그들은 나라와 두 새끼가 있는 특별한 영역으로 갔다. 민호는 기적을 조심스럽게 안고 있었다. 나라는 그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경계하는 자세를 취했다. 천천히, 지훈이 속삭였다. 그녀가 너를 인식할 수 있게 해. 민호는 나라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그는 몇 주 전 그녀의 출산을 도왔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그녀가 그를 기억할까? 놀랍게도 나라는 공격적인 자세를 풀었다. 그녀는 민호의 냄새를 맡고 그를 인식한 것 같았다. 그녀는 심지어 그에게 다가와 그의 손을 핥기 시작했다. 믿을 수 없군. 지훈이 놀라서 말했다. 그녀가 널 기억해. 민호는 천천히 기적을 내려놓았다. 작은 사자는 처음에는 겁을 먹었지만 곧 호기심에 나라에게 다가갔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나라는 기적의 냄새를 맡았다. 그녀는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 놀랍게도 그녀는 기적을 핥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를 받아들인 것이다.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기적은 이제 그의 진짜 가족과 재결합했다. 다른 두 새끼도 호기심에 기적에게 다가왔고 곧 세 마리 모두 함께 놀기 시작했다. 성공이야. 지훈이 민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넌 기적을 일으켰어. 민호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다. 몇 주 전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나라를 도왔다. 그 결과로 그는 기적이라는 특별한 생명을 구했고 이제 그 생명은 자신의 가족과 함께 있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민호의 행동은 동물원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지훈은 그의 용기와 헌신에 감동받아 그에게 새로운 직책을 제안했다. 동물복지 담당 수석 수의사. 이 역할에서 민호는 동물원의 모든 동물들이 최상의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었다. 또한 그의 이야기는 뉴스를 통해 전국에 알려졌다. 사람들은 동물을 위한 그의 희생과 헌신에 감동받았다. 그는 곧 인터뷰 요청과 강연 초대로 넘쳐났다. 그러나 민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적과 그의 가족이었다. 그는 매일 그들을 방문했다. 놀랍게도 나라는 항상 그를 반가워했다. 그녀는 그를 가족의 일부로 받아들인 것 같았다. 기적은 빠르게 성장했다. 몇 달 만에 그는 형제들만큼 크고 강해졌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민호에게 특별한 애정을 보였다. 민호가 우리에 다가갈 때마다 기적은 항상 가장 먼저 달려와 그를 반겼다. 이건 정말 특별한 유대야. 지훈은 종종 말했다. 인간과 야생동물 사이의 경계를 넘어선. 민호는 기적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 그는 생명의 소중함, 포기하지 않는 의지의 중요성, 그리고 종을 넘어선 사랑의 힘을 깨달았다. 그의 경험은 그를 더 나은 수의사,
더 나은 인간으로 만들었다. 몇 년이 지나 동물원은 특별한 행사를 개최했다. 기적과 그의 형제들이 더 넓은 서식지로 이동하는 것을 축하하는 행사였다. 그들은 이제 성체 사자가 되었고 더 넓은 공간이 필요했다. 민호는 복잡한 감정으로 그 행사에 참석했다. 그는 기적이 더 나은 환경으로 이동하는 것이 기쁘지만 그와의 일상적인 만남이 적어질 것을 알고 있었다. 새로운 서식지로 이동하는 날, 민호는 마지막으로 기적과 작별 인사를 했다. 그는 성체 사자의 갈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널 절대 잊지 않을게, 기적아. 내가 내게 준 선물을 평생 간직할게. 놀랍게도 기적은 마치 이해한 듯 부드럽게 울었다. 그는 민호의 손을 핥고 그의 얼굴에 머리를 부비었다. 그것은 마치 작별 인사와 같았다. 그날 이후 민호는 종종 새로운 서식지를 방문했다. 놀랍게도 기적은 항상 그를 인식했다. 수년이 지나도 그들의 유대는 계속되었다. 민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는 책을 쓰고 강연을 했으며 동물 복지를 위한 재단을 설립했다. 그러나 그에게 가장 큰 보상은 기적과의 특별한 관계였다. 어느 날 동물원에 큰 위기가 닥쳤다. 심각한 재정 문제로 인해 동물원이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한 것이다. 지우는 직원들을 모아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더 이상 운영을 지속할 여력이 없습니다. 몇 달 내로 동물들을 다른 시설로 옮겨야 할 것 같습니다. 민호는 그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 특히 나라와 기적, 그리고 다른 새끼들이 어디로 갈지 걱정이 되었다. 그들을 분리해서 다른 동물원으로 보낼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의 가슴은 무거워졌다. 원장님, 무언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민호가 말했다. 지우는 한숨을 쉬었다. 민호야, 난 모든 방법을 다 찾아봤어. 하지만 후원자들은 떠났고 방문객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어. 마음이 아프지만 현실을 받아들여야 해. 그날 밤 민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동물원과 그곳의 모든 동물들, 특히 기적과 그의 가족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 그때 그에게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지훈을 찾아갔다. 원장님, 제가 기적의 이야기를 책으로 출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수익금을 동물원에 기부하고 싶어요. 지훈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게 가능할까? 책이 얼마나 팔릴지는 아무도 모르잖아. 단순한 책만이 아닙니다. 민호가 설명했다. 저는 기적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아는 대학 친구가 방송국에서 일하는데 그에게 이야기해봤어요. 그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지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시도해볼 만하겠군.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할까? 민호는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저는 기적의 친구들이라는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동물원의 동물들을 입양하는 것처럼 후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요. 그들은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내고 특별한 방문 기회와 동물들에 대한 업데이트를 받게 됩니다. 지훈의 눈이 빛났다. 그거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 하지만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홍보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거야. 제가 모든 것을 준비하겠습니다. 그저 기회를 주세요. 민호가 간청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한번 시도해보자. 그렇게 민호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다. 그는 낮에는 수의사로 일하고 밤에는 기적의 이야기를 책으로 쓰기 시작했다. 그는 나라의 출산부터 기적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그리고 그들의 특별한 유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상세히 기록했다. 그의 대학 친구인 이지호는 방송국에 이야기를 제안했고 놀랍게도 그들은 즉시 관심을 보였다. 곧 카메라 크루가 동물원에 와서 민호와 기적, 나라의 이야기를 촬영하기 시작했다. 촬영 중에 놀라운 장면이 포착되었다. 카메라가 돌아가는 동안 기적은 민호에게 다가와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듯 그의 곁에 누웠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나라와 다른 두 사자도
조심스럽게 다가와 민호 주위에 모였다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하나의 가족처럼 보였다. 이건 정말 믿을 수 없는 광경이야. 지호가 말했다. 이런 장면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을 거야. 다큐멘터리는 몇 주 후에 방영되었고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기적을 만든 사람이라는 제목의 이 프로그램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 사람들은 민호의 용기와 희생, 그리고 그와 사자들 사이의 특별한 유대에 감동받았다. 민호의 책 역시 출판되었고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기적의 친구들 프로그램에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많은 사람들이 가입했다. 모든 수익금은 동물원으로 돌아갔고 몇 달 만에 동물원의 재정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다. 민호야, 넌 정말로 기적을 만들었어. 지훈이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동물원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동물 보호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었어. 동물원은 이제 기적의 동물원이라는 새 이름으로 더 큰 성공을 거두고 있었다. 방문객 수는 3배로 늘었고 연구시설과 동물병원까지 확장되었다. 민호는 이제 동물원의 수석동물 복지 책임자가 되었고 그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은 다른 동물원들에게도 모범이 되었다. 그러나 민호에게 가장 큰 보상은 여전히 기적과 나라, 그리고 다른 사자들과의 특별한 관계였다. 그는 매일 그들을 방문했고 그들은 항상 그를 가족처럼 반겼다. 몇 년이 더 지나 기적은 완전한 성체 수사자가 되었다. 그의 웅장한 갈기와 강인한 체격은 방문객들의 사랑을 받았다. 그러나 모두가 알다시피 그는 특별한 사자였다. 인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관심을 보였다. 특히 민호에게는 항상 특별한 애정을 표현했다. 어느 날 민호가 사자들의 건강검진을 하기 위해 우리에 들어갔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는 갑자기 심한 가슴 통증을 느꼈다. 그는 쓰러졌고 의식을 잃기 시작했다. 그때 기적이 그에게 달려왔다. 민호, 동료들이 소리쳤지만 그들은 사자가 있어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다. 놀랍게도 기적은 민호의 옆에 누워 크게 포효하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온 동물원에 울려 퍼졌다. 곤나라와 다른 사자들도 합류했다. 그들의 포효 소리는 마치 도움을 요청하는 것 같았다. 그 소리를 들은 다른 직원들이 즉시 달려왔고 기적과 다른 사자들은 놀랍게도 그들을 민호에게 다가가게 해주었다. 민호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의사들은 그가 심장마비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만약 사자들이 경고하지 않았다면 그는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의사가 말했다. 그들의 포효가 그를 구했습니다. 민호가 병원에서 회복하는 동안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났다. 기적이 먹기를 거부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민호 없이는 먹지 않았고 점점 약해져 갔다. 지우는 이 소식을 듣고 즉시 병원으로 달려가 민호에게 상황을 알렸다. 기적이 너를 찾고 있어. 그가 말했다. 그는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 같아. 민호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그는 기적을 걱정했다. 내가 가봐야겠어요. 그가 말했다. 의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호는 휠체어를 타고 동물원으로 돌아왔다. 그가 사자 우리에 다가갔을 때 기적은 즉시 그를 알아보았다. 사자는 기쁨에 차서 우리 가장자리로 달려왔다. 기적아, 난 괜찮아. 민호가 말했다. 먹어야 해. 알겠지? 놀랍게도 마치 그의 말을 이해한 듯 기적은 바로 그날부터 다시 먹기 시작했다. 민호가 완전히 회복된 후 그는 동물원으로 돌아와 평소처럼 일을 계속했다. 그러나 이제 그와 기적의 이야기는 단순한 지역 뉴스가 아닌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되었다. 학자들은 그들의 특별한 유대를 연구하기 위해 방문했고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더 깊이 탐구하고자 했다. 민호는 이 모든 관심을 동물 보호와 복지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활용했다. 그는 강연을 통해 사람들에게 동물들이 얼마나 감정적이고 지능적인 존재인지를 알리고 그들을 보호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기적은 단순한 동물이 아닙니다. 그는 종종 말했다. 그는 감정을 느끼고 유대를 형성하고
심지어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는 놀라운 생명체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생명체들을 존중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기적의 동물원은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동물 친화적인 동물원 중 하나로 인정받게 되었다. 민호의 지도 아래 그들은 전통적인 우리 대신 자연 서식지와 유사한 환경을 만들었고 동물들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했다. 기적은 노년기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활기차고 건강했다. 그는 이제 동물원의 상징이 되었고 사람들은 그를 보기 위해 전 세계에서 찾아왔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민호에게만 특별한 애정을 보였다. 민호가 은퇴를 결정했을 때 그는 한 가지 특별한 요청을 했다. 그는 동물원 내에 작은 집을 지어 그곳에서 살고 싶다고 했다. 그는 기적과 가까이 있고 싶었다. 물론이지, 지훈이 대답했다. 내가 없다면 이 동물원은 존재하지 않았을 거야. 이곳은 항상 너의 집이야. 그렇게 민호는 동물원 내에 작은 집을 지었고 매일 기적과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그들은 종종 함께 일출을 보거나 단순히 나란히 앉아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다. 어느 따뜻한 봄날, 민호는 기적과 함께 앉아 있었다. 사자는 이제 노령으로 인해 움직임이 느려졌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지혜와 애정으로 빛났다. 우리가 처음 만난 날을 기억해. 민호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날 밤 내가 나라를 도왔을 때 나는 내 인생이 영원히 바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 기적은 마치 이해한 듯 작게 울었다. 그는 민호의 손을 핥았다. 넌 내게 진정한 기적을 가져다 주었어. 민호가 계속했다. 난 혼자였어. 하지만 내가 내 삶에 들어오면서 난 새로운 의미와 목적을 찾았지. 너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야. 기적아. 넌 내 가족이야. 기적은 민호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었다. 그들은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다.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다. 몇 주 후, 기적은 평화롭게 잠든 채로 세상을 떠났다. 그는 사자로서는 매우 긴 수명을 누렸고 그의 마지막 순간까지 민호와 함께했다. 민호는 슬펐지만 동시에 감사했다. 그는 기적과 함께한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겼다. 동물원은 기적을 기리기 위해 특별한 기념비를 세웠다. 그것은 민호와 기적이 함께 앉아있는 모습을 한 조각상이었다. 비문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종을 넘어선 우정의 증거, 기적과 강민호. 기적이 떠난 후에도 그의 유산은 계속되었다. 민호는 그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 세계 각지를 여행했다. 그의 메시지는 단순했다. 모든 생명체는 존중받을 가치가 있으며 진정한 유대는 종의 경계를 넘어설 수 있다. 여러 해가 지난 후 고령이 된 민호는 기적의 동물원에서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 그가 세상을 떠나던 날 놀랍게도 동물원의 모든 사자들이 함께 포효했다. 그것은 마치 작별 인사와 같았다. 민호와 기적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들의 특별한 유대는 인간과 동물 사이에 얼마나 깊은 연결이 가능한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다. 동물원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은 민호와 기적의 조각상을 지나며 그 놀라운 이야기에 대해 듣게 된다. 한 남자가 어떻게 자신의 목숨을 걸고 암사자의 출산을 도왔는지, 그리고 그 행동이 어떻게 놀라운 우정과 사랑의 여정으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 민호의 이야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전설이 되었다. 하지만 그의 진정한 유산은 단순한 이야기를 넘어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기적의 동물원은 동물 보호와 복지의 새로운 기준을 세웠고 세계 각국의 동물원들이 이 모델을 따르기 시작했다. 민호가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지난 어느 봄날 한 어린 소녀가 동물원을 방문했다. 그녀의 이름은 윤서연이었고 학교 견학으로 이곳에 왔다. 서연은 민호와 기적의 조각상 앞에 서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그래서 강민호 선생님은 정말로 사자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나요? 서연이 가이드에게 물었다. 가이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들은 말로 대화하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이해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었어요. 때로는 말보다 더 깊은 이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서연은 조각상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호기심과 경외감이 가득했다. 저도 커서 동물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럼 열심히 공부해야겠네요. 가이드가 대답했다. 그날 이후 서연은 자주 동물원을 방문했다. 그녀는 학교에서 생물학과 동물학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민호의 책을 읽고 또 읽었다. 그의 용기와 헌신은 그녀에게 큰 영감을 주었다. 시간이 흘러 서연은 대학생이 되었고 수의학을 전공했다. 그녀의 꿈은 민호처럼 동물들을 도우며 그들의 권리를 위해 싸우는 것이었다. 대학에서 그녀는 종종 민호의 이야기를 주제로 발표를 했고 그의 방법론에 대해 심도 있게 연구했다. 대학을 졸업한 후 서연은 놀랍게도 기적의 동물원에서 일자리를 얻었다. 그녀는 이제 민호가 만든 바로 그 공간에서 일하게 된 것이다. 동물원은 여전히 세계적으로 유명했고 동물복지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었다. 서연이 처음 동물원에서 일을 시작한 날 그녀는 사자구역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기적의 후손들이 살고 있었다. 기적의 아들인 희망은 이제 노령의 사자가 되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강렬했다. 안녕, 희망아, 서연이 부드럽게 말했다. 난 서연이야. 앞으로 함께 일하게 될 거야. 희망은 그녀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으르렁거렸다. 그것은 적대적인 소리가 아니라 마치 인사와 같은 소리였다. 동물원의 원장인 김준호는 서연의 열정과 헌신을 빠르게 알아보았다. 그는 민호의 오랜 친구이자 후계자로 동물원의 비전을 계속 이어가고 있었다. 서연 씨는 민호 선생님을 많이 연구했다고 들었어요. 준호가 어느 날 말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는 그분의 철학과 방법론에 깊이 감명받았습니다. 특히 동물들과의 교감 방식이 놀랍습니다. 준호는 미소를 지었다. 민호 선생님은 항상 동물들에게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단순한 전시물이 아닌 존중받아야 할 생명체로 대했죠. 서연은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그녀는 매일 동물들과 시간을 보내며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특히 희망과 다른 사자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졌다. 몇 달이 지난 후 동물원에 긴급 상황이 발생했다. 희망의 딸인 별이 갑자기 아프게 된 것이다. 그녀는 먹기를 거부하고 활동량이 급격히 줄었다. 수의사들은 그녀를 검사했지만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했다. 내부 감염일 수도 있지만 확실하지 않아요. 수석 수의사가 말했다. 더 자세한 검사를 위해 마취가 필요한데 그녀의 상태가 너무 약해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서연은 고민에 빠졌다. 그녀는 별을 구하고 싶었지만 마취는 큰 위험을 수반했다. 그녀는 민호라면 어떻게 했을지 생각했다. 그날 밤 서연은 동물원에 남아 별을 지켰다. 그녀는 사자 우리 옆에 앉아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별아, 난 널 돕고 싶어.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려줄 수 있다면 좋겠어. 놀랍게도 별은 그녀의 목소리에 반응했다. 그녀는 약하게 울며 서연을 바라보았다. 서연은 그 눈빛에서 무언가를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더 깊은 무언가였다. 서연은 별의 행동을 더 면밀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종종 한쪽 옆구리를 핥는 것처럼 보였다. 서연은 감을 따라 그 부분을 더 자세히 검사해보기로 결정했다. 준호 원장님, 제가 별에게 다가가 볼 수 있을까요? 그녀가 다음날 아침 물었다. 준호는 놀랐다. 그건 매우 위험할 수 있어요. 별이 약해졌다고 해도 여전히 위험한 포식자입니다. 민호 선생님도 위험을 감수했잖아요. 서연이 말했다. 저는 별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준호는 망설였지만 결국 동의했다. 하지만 안전 조치를 취하고 전문 사육사들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된 후 서연은 별의 우리에 조심스럽게 들어갔다.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별아, 나야. 도와주러 왔어.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별은 약하게 누워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서연을 따라갔다. 서연이 가까이 다가갈수록 별은 경계하는 대신 누워 있었다. 서연은 천천히 무릎을 꿇고 별의 옆구리를 살펴보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별의 털을 헤치며 무언가 이상한 점을 찾으려고 했다. 그때 그녀는 작은 상처를 발견했다. 그것은 외부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자세히 보니 감염된 것 같았다. 여기 뭔가 있어요. 서연이 사육사들에게 말했다. 감염된 상처예요. 아마도 우리 안에 뭔가에 다쳤을 거예요. 그들은 즉시 행동했다. 별에게 가벼운 진정제를 주고 상처를 치료했다. 검사 결과 그것은 작은 금속 조각이 살 속으로 박혀 감염된 것이었다. 서연 씨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것을 발견하지 못했을 거예요. 수석 수의사가 말했다. 별은 회복될 거예요. 며칠 후 별은 놀라운 회복을 보였다. 그녀는 다시 먹기 시작했고 활동량도 증가했다. 서연이 우리에 다가갈 때마다 별은 그녀를 알아보고 반가워하는 듯한 소리를 냈다. 이 사건 이후 서연과 별 사이에는 특별한 유대가 형성되었다. 그것은 민호와 기적의 관계를 떠올리게 했다. 서연은 종종 별의 우리 근처에 앉아 그날의 일을 이야기하곤 했고 별은 마치 이해하는 듯 귀를 기울였다. 서연 씨는 민호 선생님과 많이 닮았어요. 준호가 어느 날 말했다. 그와 같은 직관과 동물들에 대한 이해력을 가지고 있어요. 서연은 그 말에 감동받았다. 저에게는 그보다 더 큰 칭찬이 없을 것 같아요. 세월이 흘러 서연은 기적의 동물원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다. 그녀는 민호의 철학을 계승하며 동물 복지와 보존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도입했다. 그녀의 방법론은 다른 동물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고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지도를 받기 위해 찾아왔다. 어느 날 서연은 동물원의 아카이브룸에서 민호의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다. 그것은 그가 나라와 기적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쓰기 시작한 것이었다. 내가 그들을 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를 구한 것이다. 민호는 마지막 페이지에 적어 놓았다. 동물들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과 신뢰의 의미를 가르쳐준다. 그들과 함께한 시간은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다. 서연은 그 말에 깊이 공감했다. 그녀도 별과 다른 동물들을 통해 비슷한 교훈을 배웠다. 그들은 그녀에게 인내, 공감,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연결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다. 민호의 유산은 서연과 기적의 동물원을 통해 계속 이어졌다. 그의 용기와 사랑의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전해졌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자들은 마치 그들의 DNA에 새겨진 것처럼 인간과의 특별한 유대를 계속 이어갔다. 동물원의 입구에 있는 민호와 기적의 조각상 옆에는 이제 새로운 문구가 추가되었다. 진정한 용기란 다른 생명체를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모든 경계를 넘어선다. 이야기는 계속해서 전해질 것이다. 한 남자가 어떻게 암사자의 출산을 도왔는지, 그리고 그 작은 행동이 어떻게 수많은 생명을 변화시켰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것은 인간과 동물 사이에 얼마나 깊은 연결이 가능한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